충북대학교의 신광수 교수님이시고요. 제목은 수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충북대학교의 신광수입니다. 예,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하고 계실 텐데요. 하여튼 그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요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주제입니다. 헬스케어 산업에는 이 산업마다의 가치 사슬이 있는데요. 이 가치 사슬을 보면은 생산자와 그 다음에 생산품 중개자, 서비스 중개자, 재정 중개자, 소비자로 이제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 사슬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생산자는 제약기업, 의료기기 기업, 바이오 기업, 의료 정보 기업 등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생산품 중개자는 이제 의료 관련 구매 대행 회사, 그다음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자인 병원과 의료진, 또 약국 등이 있을 겁니다. 또한 재정 중개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건강보험과 그다음에 민간보험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. 소비자는 환자와 보호자, 그리고 최근에 이 정상인들이 이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 참여자라는 용어를 좀 써봤는데요. 이렇게 소비자가 또 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에 있어서의 이 생산자가 만든 제품이나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만드는 이런 서비스, 그 다음에 이런 혁신들이 소비자한테 이제 가고 있습니다. 반대로 이제 소비자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나 이 생산자에게 돈 또는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. 저는 오늘 이 정보라는 이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. 소비자 또는 재정 중개자, 서비스 제공자의 이러한 정보가 생산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고 유용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논문인데요. 이거는 혁신자로서의 사용자라는 그러한 논문입니다. 많은 연구들이 이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의 이 혁신의 소스로서 이 사용자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. 사용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나서의 이런 불편한 점이나 또는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요. 또는 의료기기가 기획이 될 때에 그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,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이런 두 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이 사용자는 혁신자로서 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시 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좀 돌아오고 싶은데요.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한 이런 발전의 궤도를 겪어왔습니다. 뭐 텔레메디슨, 원격 의료, 요새 이제 그 언택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그 모빌리티나 클라우드 액세스, 그 다음에 웨어러블이나 IoT, 그 다음에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제가 요 그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는 2017년도에 포브스라는 데서 이제 나온 건데요. 이 포브스에서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. 이 Empowered Consumer라는 이 요소를 덧붙였는데요. 이 무엇보다 이 컨슈머가 참여하는, 그러니까 사용자가 참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그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적극성을 좀 더 부각했다고 보여집니다.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정보기술 발전 및 헬스케어의 관점의 변화는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도 물론 좋지만 이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환자나 사용자 중심에서의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고요. 이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거를 좀 찾아봤더니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. 뭐 스마트 헬스케어의 주요 기술로는 빅데이터, 인공지능, 사물 인터넷, 뭐 가상현실, 로보틱스 이런 그 기존에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봤던 그런 공통된 기술들이 있었고요.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 특징 부분인데요. 물론 빅데이터 기반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, 그 다음에 메디컬 온디맨드의 시작 이런 용어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.
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. 먼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활용은 아시겠지만 예측 모델, 진단 보조, 치료기기에 내장돼서 그 다음에 디지털 세라피틱스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예측 모델은 아시겠지만 폐혈증 예측이라든지 심장의 발생이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이 될 수 있고요. 진단 보조는 뭐 저희 우리나라 기업인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데서의 이제 뭐 골연령 판독이라든지 뭐 이런 그 특정 부위에 이제 그런 그 캡처라든지 그 다음에 IBM 왓슨과 같은 그런 그 도구들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치료기기로는 그 뭐 ICD, 그러니까 내장형으로 그 내장형 페이스메이커죠. 그래서 부정맥을 치료하거나 연속 혈당기로서의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마취하는 데 있어서도 자동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이 활력을 측정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마취액이 주입되는 뭔가 이런 치료기기가 있을 겁니다. 또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약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도 이제 세라피틱스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 이보라든지 뭐 리핏이라든지 눔에서 사용하는 이런 디지털 세라피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메디컬 온디맨드 서비스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케어 디맨드로 그냥 아직까지 조금 이 약간은 범위를 넓히면서 약간 후퇴한 그런 그 용어를 좀 적어봤는데요. 제가 먼저 메디컬 온디맨드 서비스를 찾아보니까 이 두 번째 얘기인 환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고요.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면 환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의료 정보를 얻는 행위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그 도구들로는 뭐 페이션트 라이프미에서 제공하는 거라든지 에베피디아나 서울시민 건강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힐이나 페이저의 왕진 서비스, 그 다음 텔레닥이나 그 아메리칸 웰의 원격 의료, 그 다음에 솔브나 MB의 이 응급 의료 지원 서비스 등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뭔가 온디맨드로 오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요를 발굴하고 그러한 수요를 찾는 데에 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로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그 메디컬의 영역에서 그 지역사회의 영역이나 개인의 영역으로까지 좀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케어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수행했던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첫 번째 이 사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저는 그 의료 현장에서 가장 좀 홀대받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간호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의사분들이 많은 그 요청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었어요. 하지만 간호사의 영역에서 이러한 그 미충족 수요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뭔가 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나?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간호 영역에 조금 저는 집중을 해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좀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작년 말에 연대 세브란스 중앙대병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에 2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간호 업무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그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. 이를 통해서 도출된 이 간호 업무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그 대학과 그다음에 병원과 의료기기 그 기업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업체들이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 간호 영역에서 미충족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.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호 업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. 그래서 무슨 처치 업무나 배설 간호 업무, 그 다음에 감염 관리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영역에서의 미충족되는 그 수요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병동을 위한 수액 처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했었는데요. 이 처치 업무에 있어서 가장 이 간호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제 이 수액량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병상에서 그 베드에서의 이제 그 환자가 맡고 있는 그런 수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,
언제쯤에는 이제 가서 이제 그 갈아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수액에서의 무게를 측정을 해서 그 무게를 이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. 이러한 그 플랫폼을 그 소위 얘기해서 환자와 이 간호사 스테이션의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. 이런 플랫폼은 비단 이 수액 세트, 그러니까 스마트 수액 세트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가 베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지, 특히 이제 뭐 이 저기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환자들은 이 강제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나의 이제 환자와 간호사로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조금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장 재활 환자 대상 유스케이스 개발인데요. 이거는 에트리라는 그런 기관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이 국제 기관과 같이 이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. 저희가 심장 재활 프로그램 하면은 입원 심장 재활, 그 다음에 통원 심장 재활, 지역사회 심장 재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 먼저 심근경색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이 심장 재활을 해야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좀 호전되면은 이제 통원 재활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.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헬스케어 기기들이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그 기기들은 뭔가 이렇게 심장 재활을 위해서 특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. 저희가 그것에 좀 참여한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서 이제 통원 환자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심전도, 혈압, 그 다음에 심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스마트폰에 심장 재활용 그 앱을 설치하고 임상회사하고 협력해서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환자가 운동 자각 지수를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.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고안을 할 때에 이 스마트 와치에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스마트 기기들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런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안타깝게도 이런 그 기존에 이제 패치형의 그런 제품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. 이런 패치형의 그런 그 기기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의 불편함, 거추장스러움이나 기기 발열이나 땀 배출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, 그 다음에 통신 상황과 데이터 환경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. 통신에 문제가 있었고, 움직임에 따른 근전도 삽입에 오류가 있었습니다. 이런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.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것은 이 심장 재활 의사에 꼭 필요한 이러한 그 앱을 만들고 그럼 이런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에 그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은 그 재활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이 꼭 이 심장 재활 환자를 이 진료할 때에 좀 보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런 지표들이고요.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그 심전도 그 웨어러블 기기에서 나오는 그런 심전도를 이러한 그 지표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앱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느꼈던 바는 이 진료 환경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들을 제공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상 선생님들과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이 임상 선생님들이 진료 중에 바쁜데 이 신호들 그냥 뿌려주는 심전도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심전도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그 앱으로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저희가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. 세 번째 사례는 그 지역사회 사례로서 제가 그 세종시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그 세종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그 뭔가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.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웨어러블 기기 갖다가 대고 거기에서 이제 실증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거 전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지역사회로 내려왔을 때에는 그
말씀드릴 게 이 리터러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헬스케어가 이제 필요하고, 그 다음에 그 헬스케어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고,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의료 정보나 이런 헬스케어 정보가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논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.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영향이 되게 커서 그런지 호흡기 환자나 천식 환자가 되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호흡기나 천식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게 됐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앱은 뭐 호흡기 환자가 뭐 환경에서의 이제 이런 알람이 있을 때에, 즉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나 꽃가루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뭐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어떤 그 음식을 먹어야 하고,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, 어디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 하고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, 그러한 정보들을 이런 앱에 이제 그 탑재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리터러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. 이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만성 호흡기 질환 관련된 앱들을 이제 조사 분석하고, 그 다음에 보다 이제 잘 이제 이 앱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플로어에 대한,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매칭할 거에 대한 저희가 고민과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관련된 디자인이나 글자 폰트, 글자 크기 등에 대해서 사용자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헬스 리터러시인데요. 아까 거는 기기에 대한,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 문제라면, 이건 이제 헬스 리터러시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헬스 리터러시 부분은 이 건강 관련 정보가 너무나 이제 어렵고, 지역 사회로 내려왔을 때에 이러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금 이제 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근거성 있게 조금 이렇게 그 쉬운 용어로 이제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역 사회로 내려올 때에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나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된 앱들은 기존에 이제 그 생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이유 있는 주방의 이 대표님은 이런 근거 있는 정보, 그 다음에 이러한 근거 있는 정보가 질환과 영양과 조리와 음식을 연계하는 그런 정보인데요. 그러한 정보가 사업의 어떤 그 근간이 되고, 이 근거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좀 더 이제 그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주셨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제가 프로젝트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외에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. 그 연속 혈당 측정기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요건 그 기사인데요. 그 연속 혈당 측정기의 경우에는 그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.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마찬가지로 이 많은 교육들을 포함하고 있는데, 이 진료의 환경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을 할 시간이 또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이 이 간호나 영양과 같은 이런 서비스하고 연계돼야 하는데, 이러한 점들이 이 보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당뇨 1형 소아당뇨 아이들의 사례인데,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꼭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가 이 질환에 걸렸다고 이제 내세우는 그러한 그 기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함의점을 주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제품의 통합은 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 통합적인 가치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좋은 사례가 이제 이 연속 혈당기에서 영양 관련된 회사의 그런 앱을 이렇게 통합시킨 그런 사례인데요. 이것은 그 당뇨 질환이 이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팩터고, 소비자한테 그러한 가치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수 사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이 컨텍스트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의료기관과 개인, 즉 커뮤니티 측면이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진단과 치료, 예방, 예후 관리의 측면이 또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이 사용자, 소비자가 이제 자립형이냐, 반자립형이냐, 뭐 의존형이냐 이러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측면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의 이런 그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. 이러한 그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이 곧 그 세분화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지불할 건지가 붙는다면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, 스마트 헬스케어의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을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헐스링거의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좀 마치고 싶습니다. 헐스링거는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의 이제 혁신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 어려운 이유를 6가지로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.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 R&D의 비용이 크고 너무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펀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런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신뢰성을 줘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러한 6가지의 요소들 중에서 특히 소비자의 조금 그 소비자를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이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춘 그러한 디지털 헬스케어,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러한 그 디지털 헬스케어,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효과성이나 비용 효과성, 즉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증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렇게 해서 좀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. 이상입니다.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. 혹시 그 좌중에 누구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? 한 분이라도 좀 계시지 않는가요? 제가 그럼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여러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택 서비스에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원격 의료가 원래 국내 금지인데 한시적으로 좀 풀어놨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가는 분위기인데 이 원격 의료가 앞으로도 그냥 뭐 지금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계속 앞으로 갈 것 같은지 아니면 이게 뭐 뭐 한시적 서비스로 남을 것 같은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? 그것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 뭐 원격 진료, 원격 모니터링, 원격 상담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책무성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가 마쳤는데요. 이러한 원격 의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언택트 상황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원격 기기들에 대한 신뢰성,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,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당장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 의료계나 또는 이런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앱상에 앱상에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좀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답변 좀 해주시죠. 여기 직접 들어가서 해주시고요. 수고해 주셨습니다.